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종이 비행기처럼 불에 타버릴 전투기. 2. 미쳐버린 인니. 결국 이런 짓까지. 3. 튀르키예 한국 천무 대량 도입 추진.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KF-21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7월 처음 하늘로 날마모른 후 KF-21은 순조로운 시험 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무장 성능에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처음 실물이 공개됐을 때부터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KF-21은 근거 없는 비판과 비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행 중 미사일 무장 분리 시험도 성공했던 터라 이런 의혹 제기는 다소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한편 이보다 더 황당한 일도 발생했는데요. 끈질기게 분담금을 미납하며 눈치만 보던 인도네시아가 KF-21의 시험 비행이 성공 가도를 달리자 슬그머니 분담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KF-21의 무장 성능 테스트 성공을 둘러싼 뒷이야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F-21이 난데없이 무장 성능에 결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패 한 번 없이 순조롭게 시험 비행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의혹이라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잠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국산 4.5세대 전투기 KF-21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분리 테스트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일 남해 상공에서 KF-21 CJ-2호기는 비행 중 AIM-200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분리 시험을 실시했고 시험은 아무 탈 없이 순조롭게 끝이 났습니다.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무장 분리 시험은 여러 가지 목적에서 실시하게 되는데요. 무장 운용 시 항공전자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며 미사일 등의 무장을 분리할 때 생길 수 있는 기체의 구조와 엔진 공기역학적 특성의 변화 등을 체크해 안전성을 점검하게 됩니다. 지난 5일에 있었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분리 시험 이전, 지난달 28일 매는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시험 탄도 무장 분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앞서 현 시대 최고 성능의 중거리 미사일인 미티어 분리와 기총 사격을 성공한 것도 축하할 일이지만 AIM-2000 미사일 분리가 성공한 것은 매우 뜻깊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미티어 미사일은 전투기 동체에서 분리만 하면 되지만 AIM-2000 미사일은 추진체로 발사되는 형식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KF-21이 공중전 발생 시 상대 전투기를 상대로 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투기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부분에 또 어떤 근거로 KF-21의 무장에 결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일까요? 일단 의혹 확인에 앞서 KF-21이 지난달 28일에 실시했던 미티어 분리 시험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티어 미사일은 동체에서 투하하는 방식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떨어뜨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분리에 성공했다고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체 투하 방식의 미사일이라도 해도 분리에 성공하려면 미사일뿐만 아니라 기체 역시 항공역학적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미사일은 기체 하부를 빠르게 통과하는 공기흐름에 영향을 받아 분리된 후 아래로 곧게 투하돼 발사되는 것이 아니라 역방향으로 올라와 기체를 가격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F-21이 미티어 미사일 분리를 성공한 것은 기체가 항공역학이나 공기역학적인 설계가 잘 돼 있다는 걸 뜻합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KF-21이 기총을 발사할 때 불꽃이 튀는 것을 보고 역시 결함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은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할 정도로 전투기의 무장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기하는 주장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KF-21이 기총 발사 시 발생한 불꽃은 결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광탄으로 인해 생기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기총에 장착하는 탄약에는 3위 사이의 예광탄을 삽입합니다. 이는 조종사가 야간에 기총 사격 시 탄환이 목표물을 향해 제대로 발사되고 있는가를 육만으로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며 결함과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또한 전투기 기총뿐 아니라 차량이나 헬리콥터에 장착하는 중기관총의 탄약들도 일정 간격으로 예광탄을 장착합니다. 즉 KF-21 무장시험에 제기된 해외 네티즌들의 의혹들은 모두 정보 부족에서 기인한 근거 없는 헛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KF-21 초음속 비행, AESA 레이더 장착 비행, 야간 비행, 무장 분리와 기총 발사까지 시연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지자 철면 피해 아이콘 인도네시마가
슬그머니 분담금의 일부를 납부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실소를 금치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마는 그동안 공동개발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개발 과정에 기여하는 부분 하나 없고 분담금도 미납하면서 한쪽 발만 간신히 걸친 채 눈치만 보고 있었던 셈인데요. 계속 분담금 납입이 지연되면 인도네시마와의 공동개발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KF-21의 시험 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걸 확인하자 지난해 11월에 93억 원을 납부하고 지난 2월에 400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인도네시마는 KF-21 개발에 투입되는 8조 8천억 원 중 20%에 해당하는 1조 6천억 원을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완납하기로 대한민국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해당 기간 동안 분담금을 완납하면 대한민국은 KF-21 시제기 1대를 인도함과 동시에 개발에 관련된 기술과 자료를 이전하며 KF-21 48대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이 당초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마는 2272억 원을 납부한 뒤 4년 동안 2019년 1월 이후에는 단 한 푼의 분담금도 내지 않다가 지난해와 올해 분담금의 일부를 찔끔 납부한 것은 자신들이 아직 KF-21 개발 사업에서 발을 완전히 빼지 않고 있다는 일종의 치졸하기 짝이 없는 퍼포먼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조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 매체에서는 KF-21 시제 5호기가 인도네시마에 인도될 것이라며 자국의 조종사가 2023년 말에 KF-21 시제 5호기를 시험 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시험 비행 임무를 수행할 조종사는 인도네시아 공군의 모하메드 수기안토 대령 등이라며 실면까지 거론하며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올해 초에 인도네시아 조종사 2명이 우리나라에 입국해 KF-21위 전투기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 비행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KF-21 시제기는 4호기까지 제작돼 시험 비행 중인데요. 4월이나 5월쯤 가까운 시일 안에 시제 5호기의 시험 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 언론이 보도한 대로 KF-21 시제 5호기가 인도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인도네시아 조종사들이 실제 KF-21 기체에 탑승해 시험 비행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KAI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조종사들이 실제 기체에 탑승하는 일정은 계획된 것이 없다고 밝혔으며 방사청의 관계자 역시 분담금 납부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의 KF-21 시제기가 인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압박을 가하려는 인도네시아의 언론 플레이가 어떻게 보면 귀엽다고 느껴질 정도인데요. 인도네시아가 계속 분납금을 미납하면서도 계약한 내용대로 KF-21 시제 5호기를 보내달라고 하면 KF-21 5호라고 적힌 귀여운 종이비행기나 사뿐히 날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슬금슬금 눈치만 보던 인도네시아가 쌈짓돈을 꺼낼 정도로 KF-21의 시험 비행은 더 이상의 찬사가 필요 없을 만큼 매끄럽게 진행 중인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무장으로 장착되는 공대공 미사일이 아직 국산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의 무장분리 시험에서 KF-21은 미티어와 AIM-2000을 활용했습니다. 우선 미티어 미사일은 MBDA가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공대공 미사일로 전투기 등의 원거리 기동 목표물을 겨냥하고 격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길이 3.7m의 무게는 190kg이며 최고 속도 마하 4 이상으로 날아가고 최대 사거리는 100km에 달합니다. 미티어의 장점은 초가시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덕티드 로켓이 추진기관으로 잠착됐기 때문입니다. 먹티드 로켓이 잠착된 미사일은 일반적인 고체 추진체를 활용하는 미사일에 비해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며 목표물에 도달할 때까지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AIM-2000은 독일이 사미드와민더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길이는 2.9m이며 중량은 87.4kg입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3에 달하고 사거리는 25km 이상입니다. 플레어 같은 적외선 교란에도 잘 속지 않고 추력 편향 제어 장치와 발사 후 조준 시스템을 통해 기체의 뒤를 추격하는 적기를 공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산 전투기와의 호환을 위해 사이드와인더가 탑재 가능한 전투기에는 AIM-2000도 탑재가 가능해 범용성이 크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미티어나 AIM-2000 모두 KF-21의 무장으로 손색이 없는 미사일이긴 하지만
문제는 가격과 운용 효율성입니다. AIM2000 한 발당 가격은 5억 원 정도이며 미티어는 한 발당 26억 원이나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KF-21에 장착할 공대공 미사일의 국산화도 반드시 성공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 방위산업 기업인 LIG 넥스원에서는 공대공 IIR 탐색기와 표적 적응 기술을 연구 개발 중이며 아이리스 시스템은 중적외선 대역 FPA 방식의 시커와 양자 무무령 적외선 시커, 지속 냉각용 스털링 맨진 등을 개발해 이미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향후에 KF-21이 진정한 스텔스기로 업그레이드되고 개발 예정 중인 무인 스텔스기 가모리 X2가 실전 배치되어 KF-21과 편대 비행을 하게 되면 KF-21은 4.5세대 전투기에서 단숨에 6세대 전투기로 건너뛰게 됩니다.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이 장착되고 한국형 중거리 유도폭탄을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모리 X2는 미국과 유럽에서 개발 중인 무인 스텔스기에 선능해 크게 밀리지 않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서 미니 B2 폭격기라고 불러도 될 정도입니다. 스텔스 성능이 완성된 KF-21과 가모리 X2가 결합된 편대 비행이 내뿜는 시너지 효과는 주변국들이 감히 우리 명공을 넘보지 못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21년 4월 시제기 출고식이 열리면서 KF-21의 실물이 처음으로 공개된 이후 대다수의 국민들은 우리 기술로 만든 첫 번째 첨단 전투기를 직접 눈으로 보며 감탄과 설렘을 감추지 못했지만 한편에서는 분담금 문제와 갖가지 루머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역경을 딛고 순탄하게 시연 비행을 이어가는 만큼 양산과 실전 배치도 무사히 마칠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말이 딱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KF-21위 복자형 CJ 4호기까지 초도 비행에 성공시키자 싱글벙글 난리 난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염치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인니가 그간의 갑질은 기억도 못하고 KF-21위 지분을 주장하고 나선 건데요. 심지어 계약서를 들먹이며 KF-21 CJ 5호기를 내놓으라고 소유권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이가 없어 화가 나는데요. 게다가 인니는 대한민국이 분담금부터 갚으라는 당연한 요구를 하자 산업 스파이까지 파견하는 충격적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선을 넘어도 제대로 넘어버린 인도네시아의 욕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KF-21 CJ 5호기 시험 비행에 참여하기 위해 자국 파일럿 2명을 대한민국에 파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얼핏 인도네시아의 이런 결정은 미우나 고우나 공동개발국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만큼 문제될 게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나 말이 좋아 공동개발국이지 그동안 KF-21 개발 과정에서 인니가 보여준 행보는 국제범죄나 다름없는 수준입니다. 애초에 기술 협력 같은 건 기대도 안 했던 대한민국은 인니와 전체 개발비의 고작 20%인 1조 7천억 원의 지원 계약을 맺었는데요. 인니 입장에서는 분담금 납부만 제때했어도 1인분을 할 수 있는 무임승차 수준의 날로 먹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니는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데요. 2019년부터 재정 악화 등을 핑계로 분담금 납부를 계속 미뤄왔습니다. 심지어 결국 돈 내놓으라는 소리도 지친 대한민국에서 사정을 봐줘서 2022년 3월 비용 분담 계약서까지 수정해줬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인니는 그저 자국 조종사와 기술진 40여 명을 다짜고짜 대한민국에 밀어넣고 고작 94억 원의 미납금을 납부했을 뿐입니다. 이는 기껏해야 전체 미납금의 1%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이 정도면 미납금 납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모욕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니가 한국에 던져놓은 조종사와 기술진들 숙박비도 안 나오는데요. 그래도 차라리 인니의 만행이 여기까지였다면 100번 양보해서 노력이라도 하는 게 어디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일각에서는 금액이야 어찌되었든 이로 인해 인니의 미납금 납부에 탄력이 붙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적어도 인니의 미납 분담금을 갚을 의지라도 있다고 생각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무함마드 헤린드라 국방차관이 국내 인터뷰에서 향후 대한민국에 파견되는 자국 기술진이 100명까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건데요. 이에 현장에 있던 기자가 미납금에 대해 질문을 던지자 헤린드라 국방차관은 양국 실무진 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원론적인 내용으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누가 봐도 미납된 분담금은 갚지 않고 대한민국의 KF-21 기술만 빼가겠다는 소리인데요.
게다가 여기에 더해 인니는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억지를 모두 받아주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언론 플레이까지 펼쳤습니다. 지난 2월 20일 간디 술리스티안토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가 CNN을 통해 인니 조종사 2명이 KF-21 CJ 5호 기 조종을 위해 대한민국에 파견되었으며 개발 프로그램 종료 직후 해당 기체 1대를 제공받을 예정이라고 주장한 건데요. 뿐만 아니라 현지 매체 에어스페이스 리뷰 또한 같은 내용의 보도를 뿌리며 KF-21 인수를 기정사실인 양 만들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인니 조종사 2명은 KF-21 복자형 CJ 4호기의 초도 비행을 1급 군사시설인 비행통제실 MCR에서 참관한 데다 시뮬레이터를 통해 KF-21 비행 연습을 진행 중이라는 게 사실로 밝혀졌는데요. 지금 인니는 고작 1% 남짓한 미납금을 납부하고 이를 명분 삼아 자국의 조종사도 기술진도 모두 받아야 주어야 된다고 되지도 않는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니의 이런 행동은 KF-21 공동개발국이라는 지위만 떼어놓고 보면 산업 스파이 활동과 다를 게 없는데요. KF-21이 앞으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공중안보와 방산시장을 이끌어갈 핵심 무기체계라는 걸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더 이상 인니의 파렴치한 행동을 좌시할 수 없겠다고 판단한 대한민국과 KAI가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우선 KAI부터 인도네시아에 KF-21 CJ 5호 기1대를 인도한다는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게다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인니가 2명의 파일럿을 파견한 건 맞지만 시제기 조종과 관련해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쉽게 말해 인니 멋대로 김칫국부터 들이키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또한 남은 분담금을 완전히 납부하지 않으면 기술 이전은커녕 단 1대의 KF-21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되려 곤경에 빠진 건 인니가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인니가 파견한 항공기술진 39명과 파일럿 2명은 거르고 걸은 최중요 핵심 인적 자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니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 고급 인력들이 양국 사이에 끼어 시간 낭비만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의 거취는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장을 생각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인니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이들이 억류되는 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얼떨결에 인니가 제 손으로 인지를 갖다 바친 셈인데요. 인니의 시제기 탑승 요청에도 헛물 켜지 말라고 경고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니는 이제야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닫고 KF-21 프로그램 지속협력이라는 둥 약속의 증거로 지난해 분담금을 일부 지불했고 엔지니어를 한국에 파견한 것이다 라는 둥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데요. 그러나 버스는 이미 떠나간 지 오래입니다. 인니는 이미 대한민국의 호의를 지독한 배신으로 갚아왔습니다. 일례로 지난 2022년 11월에는 인도 디펜스 2021을 개최하면서 독자 설계했다고 주장하는 I-22 시카탄 스텔스 전투기의 모급을 공개하기까지 했는데요. 문제는 발표 시점이었습니다. 인니가 시카탄 모급을 공개한 건 대한민국과 분담금 미납 문제와 관련해 공동개발 최종 협의를 마무리한 직후였습니다. 의도가 정말 뻔히 보이는 얕은 수작질이었는데요. 인니의 의도는 대한민국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수준급의 전투기를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는 국가이니 분담금 유예 신청을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이 양보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미 KF-21 이전 세계 방산시장에서 초유의 관심사가 된 마당에 아직도 대한민국이 아쉬운 입장이라고 단단히 착각한 건데요. 인니는 개발 초창기부터 KF-21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군사적 관계를 고려해서 20% 개발비 분담을 받아들였지만 대한민국이 KF-21을 개발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에 하나 KF-21 개발이 성공하더라도 그저 그런 결함투성이 전투기가 탄생하리라 생각했는데요. 애초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식으로 KF-21에 침발을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 분담금 납부에 대한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니는 KF-21 개발이 난항에 부딪힐 때마다 대한민국에 등 돌릴 준비부터 했는데요. 분담금은 차일피일 미뤄가면서 뒤로는 전투기 수집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2년 프랑스와 라팔 수입 계약을 공식 체결한 건데요. 표면적인 계약 규모만 따져도 무려 42대로 하나 약 10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라팔 7대만 덜 샀어도 KF-21 분담금을 완납하고도 남을 금액이었던 건데요.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니는 라팔에 이어 F-15 36대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미국이 승인한 F-15 수출 규모만 해도 무려 17조 원에 달합니다.
이쯤이면 제발 KF-21 공동개발국에서 자신들을 빼달라고 고사 지내는 수준인데요. 그렇다면 원하는 대로 해줘야죠. 애초에 대한민국이 굳이 인니를 공동개발국에 끌어들인 건 동남아시아 최대의 방산시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KF-21 위 청사진이 아직 불투명할 때 인니를 수출의 교두보로 삼아서 양산 물량을 확보하자는 배경이 깔려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 정세가 급변했습니다. 국제적인 군축 기조는 철회되었고 세계 각국은 등한시했던 군사력을 끌어올리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현재 방산시장은 전례에 없던 대호황을 맞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이 재조명되면서 덩달아 KF-21의 수출 가능성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갑질을 당하면서까지 인니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예 폴란드는 인니 대신 자신들과 KF-21을 개발하자며 공개적인 러브콜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으로서는 KF-21에 달린 국기만 뒤집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KF-21 개발에 있어 인니가 그저 개발비 분담과 판매 수요처에 불과했던 것에 반해 폴란드는 적극적인 기술 협력까지 가능합니다. 게다가 폴란드는 FA50 계약에도 전체 구매 대금의 30%, 한화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선수금으로 지급할 만큼 신뢰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폴란드와 KF-21 개발 관련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유럽 방산시장 공략도 훨씬 수월해질 텐데요. 결국 분담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강짜를 부리던 인도네시아는 제 무덤을 스스로 판 꼴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가 단위의 거래라는 점과 외교적인 리스크를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KF-21 개발 파트너를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KF-21 락원 양산까지 어떻게든 인도네시아를 끌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선택권이 오롯이 대한민국에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쉬운 쪽은 되려 인도네시아라는 건데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인니는 그동안의 업보를 제대로 막고 있습니다. 기존의 SU-30, SU-27을 운용하고 있었으면서 무슨 생각으로 라팔과 F-15까지 도입했는지는 몰라도 졸지에 인니는 전투기 백화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인니라는 한 나라가 유럽, 미국, 러시아의 전투기를 동시에 운용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경공격기로는 영국의 BAE 호크 MK-00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KF-21 양산분을 도입한다면 대한민국까지 추가될 텐데요. 아무리 운용 대수가 적다 하더라도 무려 5개국 전투기의 부품과 탄약, 미사일 등을 수급하고 관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세계 어떤 군사 전문가에게 물어도 같은 대답을 할 텐데요. 비단 인도네시아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장비의 통일은 보급 관리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예산이 아무리 막대해도 효율적으로 최악의 선택입니다. 이 정도면 한 나라의 공군 편제가 아니라 일반 밀리터리 매니아가 프라모델을 전시해놓는 진열장과 다를 게 없는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친 나라들은 결국 사필귀정으로 결론이 난다는 게 또다시 확인되었습니다. 부디 인도네시아가 늦게라도 정신을 차리고 KF-21 막차에라도 탑승하길 바라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함을 유지해 이득을 챙기는 튀르키예에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바로 한국의 천무를 튀르키예가 수입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날이 갈수록 전쟁의 위협이 튀르키예에게도 다가오는 가운데 강력한 무장으로 이를 대비하겠다는 취지에서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폴란드도 천무 도입을 선언한 가운데 튀르키예까지 천무를 찾으며 한국 방산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가는데요. 대체 튀르키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형제의 나라가 된 폴란드. 대규모 방산 계약을 통해 다수의 한국 무기를 수입한 폴란드에서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한국의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포를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며 추가 무기 도입을 시사한 것이죠. 미국 방산 매체 디펜스 뉴스는 현지 시간으로 31일 폴란드 국방부가 K239 천무 구매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은 천무 발사대 차륜 플랫폼의 잠재적 인수와 공동 개발과 관련 한국 파트너와 함께 수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부터 미국의 하이마스, HIMARS를 구입하겠다던 폴란드가 천무로 방향을 튼 것은 바로 물량 문제. 현재 우크라이나에 하이마스를 총 투입하고 있고 생산을 한참 기다려야 하는 입장에서 폴란드는 천무로 방향을 돌린 것입니다. 속도가 더 중요해진 현대전에서 몇 년을 기다려도 받을 수 있을지 요원한 하이마스에 비해
천무는 빠른 생산과 다수의 무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어 폴란드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무기죠. 이미 천무는 해외 군사 전문가들과 각 군 부대에서 하이마스와 대등한 기동력을 갖춘 것은 물론 방어력은 더 우수하고 화력은 2배 이상이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16초 이내에 초탄 발사가 가능한 빠른 타격은 상대가 미처 대비하기도 전에 상대 병력을 초토화할 수 있어 전장에서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하이마스를 압도할 수 있는 스펙, 천무를 선택한 폴란드의 결정에 많은 이들이 주목했죠. 그리고 폴란드만이 아니라 또 다른 국가에서 한국의 천무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바로 튀르키예가 그 주인공인데요. 사실 러시아와 전쟁을 직접 수행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 무기를 구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튀르키예가 천무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사뭇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이를 알기 위해선 튀르키예가 국제 무대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튀르키예는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협상 테이블을 제공하는 국가로 서방과 러시아 양 진영의 중간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치며 무기 판매와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 있다는 것 역시 중립 외교를 하기 좋은 곳입니다. 튀르키예에서는 이 전략을 모호성 전략으로 간주하며 이득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전쟁의 양상이 장기화되면서 총력전의 양상을 보이자 러시아와 미국 양쪽은 세계 각국을 상대로 편을 고르라는 강요를 하게 됩니다. 중립이 아니라 어느 한쪽 편을 들라는 압박이 거세졌죠. 내심 불쾌했습니다. 서방 진영에 속해 있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지만 동시에 자국의 무기를 수입하는 행동을 보인 튀르키예에 대해 러시아가 곱게 보기는 힘든 상황. 심지어 크림반도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가 진군을 명하고 러시아 역시 이 크림반도를 지키기 위해 병력을 보내면서 흑해를 공유하고 있는 튀르키예의 의중이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만일 튀르키예가 누구의 편을 들기라도 하면 팽팽한 전쟁의 기울기가 단숨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 러시아 입장에서는 튀르키예가 미국의 편을 드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죠. 그래서 튀르키예를 향해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며 러시아의 손을 잡을 것을 주문. 튀르키예는 이러한 러시아의 행동에 불만을 품으며 러시아를 제압하기 위한 무기 수입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게 바로 한국의 천무였죠. 원래 튀르키예는 천무를 처음부터 도입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하이마스를 도입하려고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이마스의 혁혁한 성과를 직접 본 튀르키예는 하이마스 도입에 욕심을 내게 됩니다. 특히 최대 사거리 77km에 달하는 하이마스 포격으로 러시아 주요 진영은 물론 보급기지가 파괴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접한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향후 상대할 것을 염두에 하이마스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튀르키예는 미국이 이즈를 상대하기 위해 하이마스를 배치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리아 국경 근처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에 미군은 하이마스를 설치. 이즈 근거지 일망타진을 위해 미군은 하이마스를 배치했는데요. 이때 당시 보였던 하이마스의 파괴력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튀르키예 군 장교들도 하이마스의 성능을 보고 감탄하며 튀르키예에게 꼭 필요한 무기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하이마스를 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폴란드도 하이마스 도입을 위해 미국에게 무기 구입 문의를 했으나 오랜 시간이 걸려 받을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고 결국 천무로 방향을 돌렸던 것처럼 튀르키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미국 입장에서는 튀르키예를 곱게 보기가 어려웠던 상황 하이마스 도입을 요구하는 튀르키예를 향해 거부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튀르키예 사이에 있었던 F-35 도입과 관련된 일 때문에 미국은 하이마스 수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튀르키예는 F-35 전투기를 도입하고자 사업에 투자할 정도로 F-35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전투기를 받길 기다렸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S-400 지대공 미사일을 튀르키예가 수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이가 좋았던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F-35 전투기의 비밀이 튀르키예를 통해 러시아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 미국은 F-35 프로그램에서 튀르키예를 강제적으로 퇴출시키며 험악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튀르키예는 당연히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하게 미국에게 항의했죠. 결국 오랜 시간이 흘러 오해를 풀고 관계 회복이 되었으나 이때 겪은 트라우마로 인해 튀르키예에 하이마스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미국은 안간힘을 썼죠. 그래서 튀르키예가 본격적으로 천무에 관심을 보이며 도입에 나선 것입니다. 이 소식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튀르키예의 데일리 사바흐라는 일간지에서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와 인터뷰 내용을 실으며
천무와 관련 튀르키예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튀르키예 정부와 천무 수출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튀르키예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입에 열의를 보였기에 한국 역시 이에 응해 천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던 것이죠. 한국 무기를 이미 겪어본 튀르키예 정부는 화력이나 안정성 면에서 한국 무기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하며 다연장 로켓포 역시 한국 제품에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내용이 실렸는데요. 실제로 튀르키예는 한국 정부와 K2 전차 사업을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8년 현대로템으로부터 K2 흑표 생산 기술을 전수받은 튀르키예는 독자적인 전차인 알타이 전차를 생산한 적도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한국산 파워팩을 도입한 전차를 양산하는 데 성공하면서 한국 방산업체와 지속적인 교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K2 전차의 위력을 체험해봤고 여러 무기를 시험해봤기에 이번 천무에 있어서도 튀르키예 정부는 무한한 신뢰를 보냈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 정부가 천무 개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튀르키예 정부는 한국의 천무 도입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죠. 북한의 방사정포를 상대하기 위해 사거리 개량은 물론 파괴력 개선의 필요성을 느낀 한국은 천무의 성능 개량에 착수, 이와 관련한 기술 개발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학회 세미나를 통해 초고속 추진 기술인 덕티드 로켓을 천무에 적용, 기존 천무 다연장 로켓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덕티드 로켓은 말 그대로 로켓 엔진의 제트 엔진처럼 공기 흡입구를 추가한 것으로 로켓의 연소 시간을 늘려 채공 시간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인데요. 사정거리가 확대될 수 있기에 견제에 있어 추가적인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성능 개량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추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장점인데요. 특수한 밸브가 있어 가스 흐름을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85km 사거리가 200km 이상 늘어나게 되어 한 발에 10억 원을 호가하는 단거리 탄도탄보다 가격은 저렴하면서 초대형 방사포에 대한 대응 사격도 가능해집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천무 개량 소식까지 전해 듣자 덕티드 로켓 기술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한국 무기 수입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죠. 보도에 따르면 오만 백문 사이의 수량을 고려하고 있다는데요. 또 한 번의 대규모 방산 계약이 눈앞으로 다가온 셈입니다. 과연 형제의 국가 튀르키예는 한국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향후 튀르키예의 선택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